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부친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저는 셜록. 저는 유지혜예요. 유지혜 그대로 유지혜. 아유 귀엽다. 미안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했던 시선으로부터 와는 대척점에 있는 영화 같은 느낌? 누아르. 누아르. 네. 인생 영화로 아이리시맨을 선정해 주셨거든요. 와, 진짜 너무 의외였죠, 진짜. 아, 너무 궁금했어. 사실 설롱님하고 저희 녹음하기 전에 나는 일단 지은님이 왜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선정했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아, 진짜? 아니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추천작을 들었을 때 제가 다시 확인했거든요. 맞냐고. 그 정도로.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저는 사실 뮤지컬 같은 거 한 편 나올 줄 알았어요. 그치. 그렇죠. 좀 밝은 약간 지엔처럼 밝은 경쾌한 거 나올 줄 알고 그래 이번엔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겠다 했는데 아이리시맨이라고요? 깜짝 놀라고. 두 번째 러닝타임 209분. 나 몰랐어. 미안해. 3시간 30분. 맞아. 3시간 30분입니다. 세 번에 끊어서 봤어, 저도. 정말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엄청납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뭐 밝은 거를 기대하셨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다 다크예요. 음습하고. 네. 이러다니까 사람은 까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유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기생충이랑 같이 맞아요. 작품상 후보 맞아요. 감독상이었나요? 감독상 작품상 후보에 동시에 올랐던 맞아요.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였던 영화잖아요.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이 영화는 마초의 대명사 마피아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소재로 만든 영화거든요. 어째서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게 됐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저는 그 인생 영화라는 거를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지만 쉽게 어떤 거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 할 거 작품성 인정받은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에게도 인생 영화가 될 만하다.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뿐만이 아니라 로버트 드니로랑 알파치노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전무 후보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분들도 너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볼만 한 번쯤은 꼭 봐야 할 대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이후에 과연 이 감독과 이 연기자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에 맞아요. 대해서는 다들 물음표가 그럼요.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대작이 맞다. 그렇다.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기는 했습니다. 네. 이 영화도 그렇지만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유독 마피아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전에도 갱스터 무비의 좀 거장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좋은 친구들이란 영화도 그랬고 카지노, 갱스 오브 뉴욕, 디파티드 그리고 이번에 아이리시맨까지 어떤 면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의 양면성을 다루는데 좀 일가견이 있는 분이 아니시냐라는 맞아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 우리 사실 비주류잖아요. 뭐 아시아인으로서 뭐 그 나라 가면 뭐 비주류.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주류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또 각자의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나도 마치 강대국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막 밝아지고 뭔가 강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 하지만 이제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서 얼마나 그 이민자들이 힘들게 살고 있고, 그쵸. 그 극심한 차별과 네.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그 마틴 스콜세지가 이런 극심한 양면성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막 밝고 그런 어떤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었다. 실제 그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차별이 엄청 나더라고요, 영화 보니까. 맞아요. 심하죠. 저는 사실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실 어릴 때 되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단어? 맞아요. 엄청 많이 들었죠.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이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 단어는 어릴 항상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1세대 이민을 가시고 한창 우리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 막 가기 시작했을 때 그 단어가 엄청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드림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 꿈이란 말인데 꿈인데 꿈 같은 말인 것 같아. 그냥. 맞아요. 이것도 참 네. 중의적인 표현인데 네. 꿈인데 꿈 같은 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이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다 보니까 다 이제 다른 민족들이 가서 한국과는 다르게 출발선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인정받고 한 대로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근면성은 피해 타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걸 꿈꿨던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갔는데 사실은 이거 영화를 볼 필요도 없이
저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혹시 LA 폭동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네. 그렇죠. 드라마로도 나왔잖아요. 저는 그 LA 폭동 있을 때가 제가 있던 시기여서 미국에 계셨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 있었었고 그 LA에? 저는 이제 뉴욕 쪽이었는데 다행이네. 이 시기 때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국으로. 왜냐면 잠깐 사건을 설명드려도 되나요? 네. 시간이 되나? 그럼요. 이때 발단이 된 건 뭐였냐면은 그 흑인 남자애가 과속을 하고 운전을 가다가 잡혔는데 백인 경찰들 진짜 한 5명, 6명이서 엄청나게 구타를 해서 얘가 정말 완전 와작이 나요. 그런데 이걸 누가 촬영을 해갖고서 어디 보낸 거예요. 그래서 흑인 사회가 뒤집어져서 이게 시위로 시작했던 게 폭동이 났는데 그 폭동이 났던 그 주거지 지역이랑 상업 지역 자체가 한인타운이 있는 데여서 그 시대 돈 단위로 1조 가량 거의 이게 손실이 났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한인타운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때 죽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국으로 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이 비슷한 시기에 났던 게 혹시 두순자 사건 아세요? 두순자 사건. 들어오는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되게 유명한 게 딱 그 해 같은 게 났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름을 듣고서 두씨여서 중국인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사건이 한인타운에서 이제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알아요. 흑인 여자애가 뭘 훔친 거를 봐서 잡았는데 여자애가 가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 때 이제 피스톨로 쏴버린 거죠, 뒤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근데 이게 법정까지 갔는데 사회봉사 명령 이 정도만 받고서 풀려나셨어요. 그래서 이때 또 이제 흑인 사회에서 또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특히 그게 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흑인 지역 뭐 뉴욕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좀 흑인 지역에서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의 특유한 근면성으로 재력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흑인 사회에 환원을 이걸 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여서 이 폭동이 또 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영화랑 좀 일맥상통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소수 민족들이 많이 가서 하다 보니까 법망은 우리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서 이게 세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인은 한국인이 뭉쳐야 되고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뭉쳐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신 분들이 느끼는 게 가장 큰 거는 일단 처음만 제일 좋고 가서 느끼는 거는 너무 이제 다양한 민족들과 접하면서 또 정체성 문제가 항상 오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의 또 싸움이어서 저는 정말 이 드림이라는 말은 정말 중의적인 표현으로 정말 꿈 같은 말. 유토피아. 이라고 너무 좋은 말이죠. 진짜 그야말로 꿈 같은 말. 아니 왜냐면 이 영화 안에서도 보면 이탈리아계 그리고 유대계 맞아요. 뭐 보면은 그 나라에서 온 마피아들이 또 멕시코계도 있고요. 뭐 그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대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 온 사람들이 또 세력을 갈라서 싸우고 서로 이권을 가지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것도 되게 뭔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아이리시맨은 다신 모일 수 없는 거장들이 총출동한 영화라는 평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맞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배우들 또 하나씩 꼽아볼까요? 근데 우리 조페 씨 저는 너무 얼굴 보고 반가워갖고 이분 나홀로 집에서 도둑 1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밖에 못 봤어 그 사람은. 사실 저는 캐스트를 확인을 못하고 그냥 로버트 드니로만 사실 알고서 플레이를 했다가 조페 씨 아저씨가 나오길래 아저씨 왜 이렇게 늙었어 하는데 43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뭉클했는데 하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기억에 남는 한 명의 배우는 아니고요. 일단 뭐 단연코 뭐 명불허전 로버트 드니로가 정말 저 너무 가슴 아팠던 게요. 정말 모든 배우들이 그랬지만 연기들을 정말 끝장나게 잘해주셔갖고 근데 여기 캐릭터 자체가 이제 프랭크라는 청부 살인업자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실존 인물이 이럴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연기 자체를 굉장히 절제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긴 대사나 오버 액션 없이도 모든 게 좀 표현이 되고 설명이 되고 되게 뭔가 무게감이 있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미를 죽여야 할 때 그 고뇌에 빠졌을 때
그 외로움까지도 눈빛에 담기는 거 보고 와 진짜 이 오빠 찐이다 진짜. 정말 담담하게 표현을 해요. 오래 사셔야 되는데 진짜 그 생각을 했어. 더 보고 싶다. 오래 사실 거. 로버트 드니로도 43년생. 조페 씨와 맞아요. 동갑이죠. 동갑내 네. 친구들이 다 나왔네. 다 80대 알파치노는 40년생이고요. 오빠네. 네. 저 너무 약간 한편으로 안타까웠던 게 그 투샷이 있잖아요. 알파치노하고 로버트 드니로하고 네. 옛날에 그 대부에서의 투샷 생각하면서 와 진짜 세월 앞에서 장사 없지만 지금도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진짜 쉽지가 멋있다. 않거든요. 나이 들어서. 저 그래서 계속 울컥울컥했어요 보면서.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는 정말 압권이더라고요. 맞아요. 서늘함이 그 뚫고 나와요. 화면을 뚫고. 눈을 뗄 수가 없어. 진짜.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악역에 완전 특화된 얼굴이 아닌가. 눈빛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악역으로서의 이미지도 있지만 뭔가 웃을 때 보셨어요? 웃을 때 보면 천상 할아버지야. 정말로. 말도 근데 이 이 영화가 좀 특이하게 디에이징 기법을 사용해서 맞아요. 되게 다 젊게 나오는데 저는 너무 어색해서 왜냐면 얼굴은 젊어졌는데 몸이 목소리나 이런 게 너무 이제 지금 그 중후함이 있어서 그래. 진짜 얼굴은 젊게 해놓고 이 몸은 못 고치니까 구부정하신 거야. 그게 약간 조금 오류였죠. 그래도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그 기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그게 누가 만들었냐면 그 누구지 그 다크 베이스 나오는 영화 조지 루카스. 거기서 만든 스타워즈.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저는 이제 로버트 드니로의 그런 얼굴, 악역 전문 얼굴이지만 저는 기억에 남은 게 알파치노의 눈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알파치노가 유명한 배우란 건 알지만 실제로 뭐 대부도 안 받고 그리고 뭐 알파치노는 제가 여인의 향기에서 처음 본 배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좋지. 여인의 향기 봤을 때는 그 사람 시각장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그때도 눈이 떠서 나오지만 그때도 할아버지였거든요, 저한테. 지금도 할아버지인 거야. 몇 년을 할아버지인 거야, 몇십 년을. 근데 그 눈이 어떻게 저게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슴 눈망울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로버트 드니로는 정말 무슨 살쾡이 같은 고양이 같이 날카로운 눈이라면 알파치노는 완전 검은 눈동자가 가득 차 있는 너무 사슴 같은 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약간 기억에 남았어요. 맞아요. 나 지금 계속 울컥울컥해 지금도. 로버트 드니로. 진짜. 어떡해. 근데 짧게 등장하고 사라지지만 하비 케이틀도. 되게 무게감 있지 않았어요? 딱 등장하자마자 저 사람 뭔가 일칠 것 같아. 그런데 보통 아니겠다 싶은데 조연이라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 그렇죠. 되게 짧게 나오고 그래서 나는 금방 사라지길래 뭔가 하나 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조금 의외였긴 했어요. 그리고 조페 씨도 저는 그 나홀로 집의 그 도둑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 외에 영화에 어떤 영화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거를. 그런데 이런 거장들과 함께한 조페 씨라고? 그래서 봤는데 밀리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가장 작은 덩치지만 제일 분위기가 무서워. 그게 신기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그 조페 씨하고 로버트 드니로는 영화 작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성난왕토도 같이 나왔고, 굿셰퍼드, 카지노 다 같이 나왔죠. 근데 원래 그런 갱스터 무비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갱스터 무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아시지? 근데 이건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아니 체구는 그렇게 작은데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 와 이거는 정말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케빈 잡는 그냥 아저씨가 아니었어. 도둑이 아니었어. 그때 차라리 순박하지. 그러니까. 와 진짜 캐스팅도 정말 어마어마하니까요. 한번 쭉 영화를 보시기 전에 어떤 배우들이 출연하는지를 먼저 공부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화가 장장 3시간 30분 분량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줄거리 아주 짧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오케이. 자, 간략한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류 시선이 아닌 무법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화죠. 그리고 이민자들로서 미국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는 미국 역사를 뒤흔든 몇 가지 커다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 배후에 있었다라는 마피아들의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이제 노인 요양원에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랭크 시런이라는 노인이 그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뭐 존 F 케네디나 뭐 호파의 그런 배후에 내가 다 내막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자칭 나는 그 펜실베니아 넘버 2였다. 그래서 그의 인터뷰를 받아 적은 것이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책이 이제 영화의 원작입니다. 그래서 그 팩트 체크 후에는 그 사람이 실제라고 입증할 만한 그런 것은 얼마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 프랭크 노인이 왕년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게 다 실화라면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이게 한 사람의 그냥 말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라면 뭐 책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팩트인지 픽션인지 사실은 알 수 없다는 맞아요. 그냥 픽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진짜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근데 이제 마틴 스콜세지는 그 프랭크 시런이 말했던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리스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는 195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갖고 봐야. 맞아요. 네, 특히 마피아들이 읽어놓은 어떤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갑자기? 귀여운데. 마피아 이벤트. 마피아 이벤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그래야 영화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없이는 솔직히 힘들어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님이 오늘 역사 강의를 준비해 오셨대요. 그러니까 뭐 지루해 하시면 어쩌나 싶은데 추임새를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 50년대부터 70년대에 있었던 그 음모론과 네. 마피아가 왜 그 죽게 되는지 마지막에. 사라졌잖아요, 마지막에는. 네, 지미 호파도 그렇고, 나머지 애들을 네. 보면 다 뭐 머리에 총성 2발을 맞아 죽음. 다 사망이 뜨잖아요. 그런 이유. 왜 막이 내렸는지에 대한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혹은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50년대에서 70년대의 미국의 역사적 배경, 마피아와 연관된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에 지미 호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건지 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걸 들으시면 아마 이게 또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일단은 그 50년대부터 70년대에는 미국 역사에서 음모론을 빼놓지를 못한다고 해요. 양면성이 가장 가득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 자유진영의 뭐 리더, 네. 우리는 막 존 F 케네디 같이 잘생긴 대통령이 우리 그 사람이 리더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더 그 이면에는 극심한 어떤 이념 갈등과 불신과 그 패러노이아의 어떤 시대였다고 해요. 동시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50년대에는 이제 그 상원의원, 그 국회의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정부의 스파이, 그 소련의 스파이가 침투되어 있다. 이러면서 막 대대적인 숙청과 마녀 사냥이 막 난리가 났다 그래요. 다 죽여버렸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뭐 비밀 생체 실험이라든지 뭐 정부가 이제 외계인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음모론이 계속 피어났다고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아직도 투표를 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음모론과 그리고 이제 그 마피아 조직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마피아들의 삶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네. 영화가. 이때 마피아가 그 시기 때는 전국구로 발전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고속도로와 전화선이 이제 막 미국 전역에 쫙 깔리면서 마피아 보스들끼리 서로 만나고 같이 협회를 만들어서 큰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던 때. 그래서 영화를 처음 시작하던 때는 그 지역별로 그 자본을 합쳐서 사업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 보스, 뭐 뉴욕 보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보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엄청 많아 그때. 진짜.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늘날까지 많은 소문이 돌고 있는 사업이 이제 라스베가스의 그 카지노 타운. 그러니까 왜냐면 그 50년대만 하더라도 라스베가스가 사막지대였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갑자기 여기에 24시간이 하는 뭐 주류 판매, 음주, 매춘, 도박 이 합법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어른들의 그런 놀이터가 됐죠. 근데 누가 저만한 자본과 능력이 있냐 이거야. 근데 그거 봤을 때 그게 이제 마피아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쿠바에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한 마피아가 자본을 국내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걸로는 모자라니까 트럭 노조에 연금을 끌어다가 사업을 벌였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미 호파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영화의 시작점은요. 지미 호파라는 인물이 실종이 돼서 그 미제 사건을 사실은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미 호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미 호파는 많은 분들이 외국인으로 이민자로 알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네. 네. 미국인인데 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사실은 4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미국의 경제 호황기예요. 네.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통신, 뭐 교통 다 발달하면서 이제 가장 떴던 산업이 뭐냐면은 사실 운송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뭐 우편 서비스 발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트럭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게 이제 미국이 확장하는 그런 매개가 됐던 게 이제 트럭 운송인데 이 운송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의 이제 우두머리가 네. 이 사람인 거죠. 근데 네. 이분은 엄청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알파치노가 굉장히 약간 좀 참을성 없이 나온 캐릭터였지만 뭐 성격은 모르는데 그런 캐릭터로는 사실은 실제로는 언급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리더십 있는 인물로만 사실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전국에 있는 트럭 기사들을 다 조합을 해갖고 이제 다 하나로 뭉친 거예요. 네. 힘이 어마어마한 맞아요. 거지. 근데 사실은 영화에서는 한 40만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한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트럭에 이제 운전을 하는 일이라는 게 이 시기가 미국의 1세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던 시대인데 기술도 없고 언어도 안 되는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이런 트럭 일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마피아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일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14년 정도 이 노조를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변질이 돼요. 평생 이렇게 우리를 잘 이끌어 줄 알았는데 자기 노조에만 조금 이제 이득이 되는 일만 하기 시작하면서 마피아랑 또 결탁을 하게 되고 또 공금 운영도 하고 또 그걸로 케네디랑 이제 맞붙었던 닉슨한테 좀 뇌물도 매기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서 8년 정도 형을 선고받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나오는 게 닉슨 대통령이 이제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고 닉슨이 다시 인재 권좌를 잡으니까 사면이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이에 거기 영화에서 2인자였던 피츠가 이제 우두머리가 또 됐는데 옛날에 진짜 바보 같은 애였는데 맞아. 진짜 머리에 든 거 없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나와 보니까 머리에 든 건 없어 보여. 왜냐면 골프만 치러 다니는데 마피아들이 볼 때 우리가 얘네 자금 이용해서 우리도 좀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예스맨이라 이거죠. 근데 움직이기 너무 편한 인물인 호파는 거지. 안 그랬어. 근데 호파가 다시 남아서 이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느 시점 1975년에 지미 호파가 실종이 돼서 이거는 정말 미국의 되게 유명한 서프라이즈에도 등장했던 미제 사건이 등장했다면서요? 엄청 커다란 사건이구만. 그렇죠. 미제 사건이 돼버려요. 그런데 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첫 번째가 마피아들하고 결탁한 상태였는데 얘는 우리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마피아가 암살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마피아가 자기를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카지노에 꽂아놨던 돈을 내가 빼버리겠다.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썰.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랭크 시런? 그죠. 프랭크 시런의 자기가 했던 자발적인 약간 자백인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좀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약간 허풍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더 심한 거 외계인 납치설. 그건 아니지. 그런 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게 그 2인자 피츠의 간부들이 이제 암살을 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이걸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 좀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영화 자체는 프랭크 시런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프랭크 시런의 시선을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프랭크 시런이 지미 호파를 죽여요. 그렇죠. 네, 죽이고 그것도 조 페시가 역할을 맡았던 러셀에 의해서 러셀이 주문을 하는 거죠. 네가 죽여야 된다. 대단해. 네. 그래서 지미 호파가 죽임을 당하는 게 영화의 결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 지금 솔롱님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뭐지? 공부를 하셨나?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나? 되게 유명한 사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서프라이즈 참고. 블로그 유튜브 아니 얘기 들으니까 정리가 싹 돼. 조승연 유튜브 거 참고. 그래서 이 줄거리를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맞아요. 이 영화는 모르고 보면 저처럼 되게 헤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줄거리를 토대로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눠보면 영화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프랭크 시런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야 돼요. 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지혜님? 그 프랭크 시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영화의 엔딩
대한 또 질문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저는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 50년대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이 엄청났잖아요. 미국은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잡는 과정이 너무 녹록지가 않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인간적인 어떤 양심과 어떤 뭐 인간성을 다 버려야지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민자들이 이제 처음에 꿈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에 왔을 때 뭐 아메리칸 드림이고 미국에 오면 뭔가 이렇게 착하고 밝고 정의롭게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했지만 막상 도착하면 무엇을 만나냐? 약육강식의 시장 경제와 그리고 극심한 인종차별과 종교차별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법의 보호도 못 받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점점 몇 대에 걸쳐서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제 프랭클 시런도 그 사람들의 얘기인데 자기 양심과 인간성을 포기하고 기회를 잡았지만 결국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관계를 다 망치잖아요. 그래서 정말 씁쓸한 엔딩이었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엔딩은 이렇게 되었던 어떤 그런 어둡고 씁쓸한 엔딩이지 않았을까. 프랭클 시런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프랭크 시런의 모습이 실제하고 얼마나 매치가 될지 저는 사실은 상상할 수기가 좀 싫을 것 같긴데 왜냐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정말 이 로버트 드니로가 보여준 프랭크 시런의 모습만 본다면은 저는 이 사람은 사실은 팩트만 보면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네, 진실만 놓고 보면. 아일랜드에서 이민자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트럭 운전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지금 인물을 벌써 언급해도 되나요? 거기서 러셀 버팔리로는 그럼요. 이제 마피아죠. 마피아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평생에 사실 멘토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평생 함께 가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같이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놓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청부 살인의 길로 들어서서 근데 왜? 너무 매치가 안 돼서. 진짜 나쁜 놈인데. 이 영화 속에서는 뭔가 좀 마음이 자꾸 가련해서 나쁜 놈 같지가 않아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영화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기서 보면은 가족의 모습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가족에게 외면받는 모습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좀 약간 상처받는 모습도 보여지고 영화에서의 인물은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가정을 둘 때 그냥 외로운 사람이다. 아니 근데 저도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일단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첫째 딸이 태어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세례 받으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거야. 근데 러셀이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거지. 등장한 거지. 그러면 뭐 기회를 받아야지.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맞아요. 심부름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얘를 이제 믿을만 하겠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살인을 맡기는 건데 그때 큰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둘째가 패기죠.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야. 채죠. 우리 아빠 좀 이상해.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패기가 어릴 때 슈퍼마켓에 갔다가 사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의기소침해져 있으니까 프랭크가 누가 그랬어? 누구야? 그랬더니 슈퍼마켓 아저씨래. 그래가지고 가서 네가 지금 내 딸한테 그런 소리 했어? 너 나와 해서 미친 듯이 진짜 그러니까 손을 아작을 내놓죠. 죽기 직전까지. 근데 그걸 패기가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그때부터 아빠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은. 그치. 근데 그게 이 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딸들도 크면서 조금씩 아빠란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나는 어떤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대 나머지 가족들이 뭔가 벽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보여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가족을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가족한테는 외면받는 거지. 외면받는 거야. 그러니까 프랭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자기는 선택이 없거든. 그게 아메리칸 드림의 양면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셜록님이 말한 그 짠하다는 감정이 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백대모본 너무 나쁜 놈이고 청부살인이고 사실 감정 없이 그러니까 참고로 뭐 언니들이 말씀드리자면은 이 프랭크란 인물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맞습니다. 이미 사람은 죽여봤어요. 네, 죽여봤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그런 뭐 제의를 받고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살인을 저지르는 걸로 보이는데 그 내면 그 뒤에 있는 뭔가 가족 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뭔가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 보면은 이게 아일랜드계들이 처음에 이민들 가서
네. 조금 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미국 주류 사회에서 난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래. 더 발악을 했던 모습도 보여서 조금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이 러셀이었다는 거.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프랭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어. 그러니까 배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프랭크와 러셀, 지미. 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뭔가 긴장감을 주는 그런 관계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러셀과 지미가 먼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미가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서 도와줘라 해서 프랭크를 보낸단 말이에요. 비서처럼.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프랭크가 지미의 곁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두 번째 멘토가 돼버리는 거야, 지미가. 좀 다른 게 뭐냐면 프랭크의 딸 패기가 러셀도 보고 지미도 보게 되는데 러셀에게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요. 맞죠. 저 사람 뭔가 느낌이 쎄, 안 좋아. 근데 지미를 보고 나선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호감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지미를 마치 친 아빠처럼 따라요. 맞아요. 지미는 관계가 너무 좋았어. 너무 젠틀해. 나에게도 젠틀해. 근데 러셀은 검은 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들이 좀 있는 거예요. 셋 사이에서. 나중에 러셀이 프랭크에게 지미를 죽이라고 사주를 하잖아요. 여기서 갈등하는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관계 어떻게 봤는지 저는 그 프랭크하고 러셀의 관계는 와 나는 정말 친구인데 정말 저렇게 평생 나한테 멘토가 되면서 그렇지. 나의 피와 같이 될 수 있는 저런 사람 만나면 정말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정말 단지 이 사람이 마피아이기 때문이지. 그치. 그게 아니면 이런 관계는 너무 훌륭한 관계긴 맞아요. 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고. 맞아.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권력과 돈의 맛은 그거보다 난 더 큰 가스라이팅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렇죠. 우리 영화가 너무 사람들을 점잖게 그려놨지만 맞아요. 이거는 마피아라는 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 지미하고 저는 이 지미 역할이 알파치노가 맡았는데 연기를 또 너무 잘해서 그치. 나 죽을 때 너무 울었어 진짜. 저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둘은 러셀이 소개를 해서 일로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지미는 이미 정치권에도 영향력이 정말 맞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네. 권력이 가진 인물이어서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지미는 닉슨을 밀었고 맞아요. 러셀은 존 F 케네디를 케네디를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그전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각자의 우정을 잘 형성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걸 참 동반자적인 정말 좋은 친구라는 개념으로 봤던 게 거기서 보면은 지미가 다 이제 수아들 모아놓고 엄청 까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프랭크가 뒤에서 서서 듣고 있다가 나가서 옷을 입어버려요. 나가려고 기분 나쁘냐고. 근데 지미가 따라와서 야, 너 왜 그래? 너 어디가? 따라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달래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맞아. 너한테 한 게 아니라고 달래줘. 거기 사과했어. 있는 다른 애한테 하는 거라고 너는 당연히 나랑 하나지 내 친구지 그러면서 엄청 믿는 달래고 사람이었던 거야. 벗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들도 그 하나인 관계를 찐 형성하고 있던 우정을 거야. 형성하고 맞아요. 있었어. 그리고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는 지미는 정말 카리스마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않는 저도 그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러셀이랑 완전 달라. 그리고 달라. 타겟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 패기한테 그 아이스크림 두 개 딱 맞죠? 시켜놓고 굉장히 아무도 중요해. 먹지만 이건 패기야 나만의 맞아. 것이야. 이거 너무 중요해.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트럭 운전사들을 자기가 지휘할 수 있었겠죠. 그 노조도 그 당시에는 정말 흔치 않았던 연금과 맞아요. 각종 의료보험 이런 것까지 다 해줬대요. 그래.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둘의 관계를 사실 러셀보다는 저 관계가 오래 가야 되는 텐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화를 시작할 때 지미가 없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팩트를 알고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거를 죽인 게 또 프랭크인데 이제 그 청부를 받고서 이제 마피아들이 이제 얘 말을 안 들으니까 처리해라. 그런데 그 처리해라라는 내용을 그 러셀 가족하고 와이프하고 넷이서 여행을 가잖아요. 결혼식이 있어서 맞아요. 이동을 하는 도중에 네. 몰래 프랭크만 데려와서 개인 비행기 태워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주기 와 여기서 기다릴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주기로 가는 장면에서 정말 처음으로 눈에 그 눈물이 맺히는 거를 그게 살짝 나오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가면서 눈에 눈물이 맺혀갖고 그 대리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캐릭터가 지미는 늦는 걸 정말 싫어요. 누군가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걔가 아들이
운전을 해갖고서 다른 데서 데리러 가는데 척키가 데리러 가는데 그 중에는 다른 정치인인가요? 마피아인가요? 저기 거기에 킬러. 수아가 한 명 더 타고 있죠. 그래서 셋이서 데리러 가는데 이미 상대방이 안 나와서 지민은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 프랭크가 타고 있는 걸 보고는 너무 반가워하면서 지미가 맞아, 안도를 하고 차에 탄 거예요. 거기 이제 죽을 길인지 모르고 그치. 하지만 사실은 팩트는 이 차는 얘를 어떤 집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처리할 집으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맞아요. 죽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프랭크가 지미는 불안하니까 야, 너 장난감 챙겨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난감이라는 건 총을 챙겨왔냐는 거지. 불안하니까. 이제 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차에서의 둘의 연기가 정말 압권인 게 이거 언제들 꼭 보세요. 숨막혀. 이 사람은 한 명은 지민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 때문에 계속 횡상수술하면서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로버트는 프랭크는 얘를 죽여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눈물이 계속 맺혀 있고 표정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저 그래서 거기서 또 계속 울컥울컥 해갖고서 그렇게 결국 둘이 그 집으로 들어가요. 네. 그 집에는 일단 들어가자마자 작업이 돼 있어. 얘를 죽여서 데려가려고 바닥에 진짜 영어로 봐야 돼. 비닐이 쫙 깔려져 있고. 근데 지민은 뭔가 들어가자마자 눈치를 채요. 그래서 바로 돌아서 나가자 하는 순간에 프랭크가 뒤에서 두 발을 빵빵 쏴버리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순간이었어. 그러니까요. 진짜 순간이었어. 그래서 실려 나가고 프랭크는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또 이제 러셀하고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죠. 영화에서 프랭크가 어떠한 그런 고민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게 2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그쵸.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죽는 거야. 저는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정말 아끼는 친구를 죽이고 와서 결혼식으로 바로 가는데 결혼식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공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행복한 그 공간에 가장 슬픈 표정으로 서 있는 그 로버트 드니로의 모습이 또 울컥울컥. 근데 저는 이 지점도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 로버트 드니로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길 중간에 사주를 받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다. 맞아. 그런 선택의 순간이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솔직히 가족이 마피아인데. 없었으면 마피아인데. 그렇구나. 왜냐하면 러셀이 얘기야. 너는 내가 보호해줘. 그게 그 말이 뭐겠어. 너 이거 안 하면 나 너 보호 안 해. 근데 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들은 네가 지미의 2인자인 줄 알아. 맞아요. 왜냐면은 이 프랭크의 지금 입지가 어떠냐면요. 지금 이 버팔리노 패밀리 마피아의 조직원 겸 이 트럭 운송 조합원의 그 펜실바니아인가요? 거기 간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둘의 발을 하나씩 걸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지령이 떨어진 거지. 그렇게 된 거지. 너무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정의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결국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도 그것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미 러셀, 프랭크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프랭크가 확실히 지미를 더 좋아했던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러셀을 만날 때 좀 긴장되고 그랬다면 부담스럽지. 지미를 만났을 때 지미가 좋아하는 핫도그를 사가기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확실히 지미한테 좀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딸도 약간 어떤 매개체가 되는데 그 딸이 프랭크랑 비슷하게 러셀을 안 좋아하고 지미를 좋아하잖아요. 지미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고. 네. 그래서 그 지미한테 그 아이스크림이란 거는 뭔가 되게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나는 거가 딱 나타나는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 패기가 한 번도 안 웃어요. 그런데 지미랑 있을 때 그때만 웃어요. 네. 저는 영화의 엔딩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영화 또 엔딩 눈물 나오죠. 너무 짠하지. 근데 결국 다 감옥에 갑니다. 맞아요. 각자 정말 다양한 죄를 죄를 안고 감옥에 갑니다. 프랭크와 또 러셀 두 사람은 거기서까지도 이제 중마고우처럼 서로 밖에서 했듯이 그대로 안에서도 그쵸 안에서도 근데 러셀의 죽음까지 프랭크가 보고 맞아. 감옥을 나와서 가족들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다 외면하는 거야. 다 자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불쌍해. 그래서 결국 말년에는 요양원에서 맞아요. 요양원에서 어려운 시기를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유일하게 자기를 찾은 신부. 나는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안 갔으면 좋을 거.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결국 신부도 어쨌든 자기 일정이 있으니까 프랭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신부가 자리를 일어나서 가려는데 맞습니다. 이제 프랭크가 부탁 하나만 하자고 하면서 문을 다 닫지 말고 열고 조금만 열고 가달라고. 그 너무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정말. 네, 이 엔딩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엔딩 어떻게 봤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저는 이제 스콜세지 감독이 그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연로하시잖아요. 맞아요.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노년의 어떤 그 모습을 좀 길게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페 씨가 그 감옥에서 더 늙은 모습으로 나와서 빵을 뜯어먹잖아요. 손을 돌돌 떨면서. 수전증. 저는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몇 살이지 싶은 거야. 이게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네. 연기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쓸쓸하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정말 좀 마지막은 너무 짠하고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맞아요. 정말 죽음 앞에 부랑 권력이 정말 다 필요가 없다라는 네. 부질없어. 그 허무함을 좀 보여줘서 끝냈던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좋은 엔딩이었고 그 엔딩이 나는 그 문을 열어놓고 끝나서 사실 너무 다행이었어. 문 닫고서 사실 나왔으면은 나 너무 울었을 것 같아. 그래. 그냥 열어서 너무 더 외로웠지만 너무 엔딩이 네. 좋았고 사실 저는 이제 프랭크 생각하면서 저 자식 총 맞고 죽을 만한데 안 맞고 그냥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사실 난 놀라운 일이었고 네. 더 재밌는 엔딩은 엄청난 보스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보스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크레이지 조도 나온다? 알아요? 조갈로. 크레이지 조. 맞아. 걔도 조기집에서 죽었잖아. 노리신 거 아니죠? 아니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정말 수많은 보스들을 보여주면서 화면이 살짝 멈추고 활짝 웃는 모습과 함께 이 사람의 말로 언제 어떻게 죽음 이런 걸 보여줘요. 맞아요. 웃으며 죽음, 총 얼굴 조여먹고 죽음. 근데 그게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게 참 재밌는 장면 같았어요. 네. 가장 호황기에 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잘 나갈 죽음을 딱 알려줘. 그럼 너희는 이렇게 어쨌든 허무하게 죽는다. 너희들의 너희 말이야. 말로는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다가도 결국은 죽네. 그것도 그냥 자연사도 아니야. 그래 저런 총 맞고 거 죽고. 그래 명을 보여주는 듯 싶더니 바로 찍혀 나오잖아. 그래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의문점이 프랭크 시런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집이 너무 꽂았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현금 좀 해놓나 보지. 현금쟁인가 보지. 더 부자롭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돈도 못 쓰나? 근데 저는 사실은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그거예요. 그 나중에 프랭크가 요양원 가기 전에 다리 떨떨떨 하면서 은행에서 네. 패기를 찾아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패기가 클로즈. 그 창구를 다 닫아버려요. 네. 그리고 해주지도 않아. 근데 거기서 그 나이 다든 그 로버트 니로가 프랭크가 패기 난 너랑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야. 근데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나와서 또 다른 딸을 만나는데 거기서 난 너희들한테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죽기 전에 딸하고 마지막 대화였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딸이 그러죠. 뭘 위해서? 뭘 위해서 그랬냐고. 어떤 게 편한 거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무서워서 우리 얘기를 하나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할까봐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렇게 가면 저렇게 벌 받아야지. 정말. 그래서 이게 그 조승현 작가가 얘기하는데 딱 맞는 게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와 지금 밀레니엄 시대의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하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프랭크 시런은 그 베이비 부모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모님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 그 세대들을 이해를 못하듯이,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도 그 부모 때하고는 극심하게 그 세대 갈등이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밀레니얼 세대에게 물어본다는 거지.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영화 안에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는 이제 이 아이리시맨을 통해서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장작 3시간 반 동안 맞습니다. 그리고 무려 30년 이상의 역사를 함축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떠한 저렇단 뭐 이런 얘기로는 도저히 이렇게 딱 정의가 내리기는 정말 쉽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그 오묘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영화를 보면서 정말 대작이구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봐야 되는 영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아메리칸 드림의 양면성을 다루는데 일가견이 있다 그런 말 했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은 저는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왜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부를까?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를까? 네. 저는 사실 미국. 그거에 대한 퀘스천을 많이 해봤었어요. 네. 근데 글쎄 미국은 강대국이지만 글쎄 양면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현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나는 그냥 현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또한 사실은 그거는 어두운 면은 사실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역사의 한 모퉁인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다음 세대들의 살아갈 방식은 너희가 잘 생각해봐라는 메시지?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셜록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딸과 프랭크와의 대화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과연 뭘 위해서 누구 편하라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땠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그치. 자식들의 물음을 부모 세대에게 들려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마피아들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또 인간적인 면도 있고 결국 이들은 자기의 가족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 과연 우리가 뭘 위해서 가는 게 맞느냐. 결국 끝은 죽음이야. 맞아. 어떻게 죽는지 그냥 그 방식만 다를 뿐이지 결국 죽어. 아무것도 없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 80이 넘은 이 감독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래서 정말 짠하지 않아요? 정말 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네. 결국 거기서는 정말 그런 거에 다 막혀서 결국 검은 그림자의 그 검은 돈만 쫓다가 네. 모든 가족과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무너지는 그런 관계들이 네. 그냥 만약 그 사람이 거기 떠나지 않고 그날에 살았으면 또 어땠을까? 네. 그 앞서서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도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선이다. 그렇죠. 시선으로부터에 이어서 그렇지. 또 다른 시선. 아 근데 언니들이랑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다.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고요. 저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좀 나누면서 네,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저의 한 줄 평은요. 로버트 드니로는 로버트 드니로다. 알파치노는 알파치노다. 마틴 스콜세지는 마틴 스콜세지다. 말이 필요 없다. 너무 좋다. 완벽해. 저는 마틴 스콜세지가 마틴 스콜세지 했다. 맞아. 같은 맥락이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저는 뭘 위해서. 네. 뭘 위해서라는 생각은 늘 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 굉장히 한국적인 맞아. 정서가 담아있네. 뭘 위해서. 역시 흥. 아니 막. 영화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3시간 30분이라는 러닝타임도 부담스러웠지만 맞아. 제가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물도 너무 많고 호흡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고 이래서 사실 영화에 대한 좀 편견이 좀 생겼었는데 네. 다 보고 나서는 근데 이야기 나누면서 편견이 확 사라졌어요. 너무 재밌는 영화예요 진짜. 네. 이 얘기 나누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다. 저는 처음에 너무 상당히 미국적인 영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봐야 되나 했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거기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똑같아. 그 나라나 우리나라 똑같고 네. 그리고 그 마틴 스콜세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마블은 시네마가 아니다. 테마파크다. 논란이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그럴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투자를 받기 되게 힘들었대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극장을 개봉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넷플릭스 갔다고. 그러니까 마블 같은 영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계속 그런 영화만 그런 일련의 행보를 보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 같은 이런 뷰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자기 스토리를 녹여낼 수 있는 감독이 더 많이 생기고 설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멋있다. 좋습니다. 저희 시선으로부터에 이어서 아이리시맨까지 2주 동안 함께한 살롱 어떠셨습니까? 전 너무 영광이고 제가 이런 정말 정말 이런 뭐랄까 이렇게 지식층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살롱이잖아요. 옛날에 그 랭보 같이 랭보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살롱에 그런 파티에 제가 초대받아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저희 다음에는 지은님의 노래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그날을 기다리며 또 이제 탈아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저희 언제 한번 또 초대할 테니까 그때 좀 미리 준비해서. 저는 근데 호흡감, 저는 춤이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거는 라디오로 아니 소리만 들으면 보이는 팟캐 가나요? 라이브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담스러우실 텐데. 너무 재밌었고요. 2주 동안 지혜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 셜록님과는 다음 달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네. 곧 다가올 벚꽃 시즌도 미리 준비하시길. 벚꽃 빨리 져라. 여름도 미리 준비하세요. 여름도 미리 준비하시고요. 곧 크리스마스예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피스.